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특검 출범 41일 만에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초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0일 금요일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3시간 반 동안 대질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소환되던 특검 사무실 앞 분위기는 어땠는지 특검과 김 지사 양측 공방과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현장 기획 앵커 브리핑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드루킹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특검 출범 41일 만에 소환인데 오늘 김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 성과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특검 출석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양측의 공방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이긴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표정은 지지자들의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로웠습니다. 특검 조사에 앞서 김 지사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는 허익범 특검과 따로 티타임을 갖지 않고 바로 9층 영상 녹화 조사실로 직행해 조사에 응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드루킹과의 관계입니다. 단순 지지자 정도 관계가 아니라 정책 자문까지 주고받는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반면 선거 당시 접촉한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 특별할 것 없는 관계라는 게 김 지사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댓글 조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관하는 등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공모해 실행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선풀운동을 한다고 해서 단순 격려 취지의 발언을 한 바는 있지만 댓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드루킹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게 김경수 지사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 대해 물어볼 것이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일 김 지사의 도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현역 도지사인 만큼 여러 번 부르기가 쉽지 않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오늘 조사는 밤늦게나 끝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드루킹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소환에 이은 2차 소환입니다. 오후엔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불려나왔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대질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경수 지사와 장미꽃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김경수 지사가 서울 강남역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입니다. 그러나 여느 피의자 소환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를 연호하며 노란 바람개비를 흔들며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가는 길에는 장미꽃이 날아들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지자들과 시위대를 향해 팔을 쭉 뻗어 손을 흔들거나 불끈 쥔 주먹을 내어 보이는 등 분위기만 보면 피의자 신분 소환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선거 유세 현장 분위기 같았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확성기를 동원해 김경수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경찰 폴리스 라인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은 극단으로 갈렸습니다. 포토라인에 멈춰선 김경수 지사는 1차 소환 때보다 더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김경수 지사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오라가라 하냐, 그만 불러라는 뉘앙스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그러면서 드루킹에게 왜 정책 자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후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특검에 풀려나왔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댓글을 조작하는지도 몰랐다는 김경수 지사. 양측의 주장이 극단을 달리는 가운데 특검팀 박상용 특검부는 대질은 간접 대질이 아니라 드루킹과 김 지사를 한 공간에 마주 앉히는 직접 대질 방식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둘 중 하나는 분명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루킹이 뭐라고 자신의 측근 변호사를 김경수 지사의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고 경위야 어찌됐든 그 바쁜 청와대 민정비서관, 실세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을 면담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드루킹이 뭐라고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연일 발생하는 BMW 화재로 인해 화가 난 차주들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앵커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 논란에 대해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됐을 정도로 저항과 도입 문턱이 높았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이번엔 전폭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 2000년에 제작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입니다. 지난 1993년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힌클리 주민들이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소송에 참여한 600명의 주민들이 손해배상금으로 3억 3,300만 달러를 받아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25년 전 얘기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처럼 기업들이 고의적, 악의적 불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미국 미주리주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땀띠 파우더를 35년 이상 사용하다 사망한 한 여성의 유가족에게 암 유발 위험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6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영미법계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도입돼 제조물 책임법에 피해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한정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등 한계가 뚜렷합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입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 법령에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는 질책성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세 총리의 질타와 지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토교통부는 당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논의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만 검색해봐도 박영선, 금태섭, 박주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3건이나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길게는 2년 2개월, 짧게는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를 찾아보니 당시 공정위는 소송 남발과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불타는 자동차가 연일 문제가 되니 호떡집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떨다 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지, 아니면 이번엔 제대로 된 법령 정비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법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송 당할 일을 걱정할 게 아니라 소송 당할 일을 안 만들고 안 하는 게 먼저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일 발생하는 BMW 화재로 화가 난 차주들이 BMW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BMW 화재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주들이 참다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연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BMW 측에서는 어떤 제대로 된 해부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자 모임 회원 20여 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건데요. 회원들은 BMW 코리아 회장과 그리고 본사의 품질관리 부사장 관계자 총 8명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중요한 사회 문제인 만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무엇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예, 자동차관리법 31조에서는 안전기준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계획을 공고하고 예.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BMW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는커녕 이런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요. 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BMW가 이 결함을 은폐 축소했다는 건 어떤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네, 피해자 모임 측은 BMW가 2016년 말부터 판매한 신형 차량은 리콜 대상에 삼지 않고 있고 예. 그 차량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전에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을 했다는 것인데 예.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BMW 측에서는 EGR 밸브의 설계를 변경한 것을 보면 그런 하자를 숨기고 쉬쉬하면서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BMW 차주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BMW 입장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네,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화재의 원인 분석 결과가 올해 6월에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함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원인은 이제 알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 BMW는 올 초에도 환경부의 지적을 받고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건에 2016년 1분기 EGR 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고 접수가 50건이 있었고 이것이 국내 리콜 기준인 4%를 초과해서 본사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재 사고가 연일 발생하기 전에 어떤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단순한 늦장 대처인지 고의적인 은폐인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BMW 차주들이 고소를 한 건 결국 강제 수사를 해달라는 뜻인데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볼 수 있겠죠? 예, 근본적으로는 뭐 이런 경제적 그리고 심적 피해를 본 차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그렇지만 차주들 개인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하기 위한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BMW 내부의 그런 사정들을 밝힌다면 네.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예,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이 전소된 경우라고 한다면 당시 중고차 시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하자 있는 중고차로서의 가치 하락분이라든지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어떠한 정신적 손해도 같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 때문에 거창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리법이나 또 제조물 책임법 등이 이런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런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루빨리 정확한 사태 원인 파악과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새벽 구속 56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석방 4일 만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으로 또 검찰의 호출을 받았지만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기춘대군의 아수라장 귀갓길, 그리고 검찰은 이번 재판 거래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을 왜 자꾸 불러 뭘 하려는 건지 앵커 브리핑과 심층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0시 5분쯤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로 구속 562일 만에 석방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기춘 전 실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한 시민이 말 그대로 차량을 부술기세로 구치소에서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 앞 보닛을 밟고 올라갑니다. 김기춘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며 김 전 실장의 귀가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상고심을 진행 중인 대법원이 구속기한이 만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요청에도 구속 연장 대신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기춘 전 실장이 모습을 보이자 서울 동부구치소 앞은 취재진과 석방 반대 시민단체, 석방 찬성 시민단체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엉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석방 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기춘을 다시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김기춘 이 개 XX야 같은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차량에 물병이 날아드는가 하면 주먹과 발로 차를 두드려 유리창에 금이 가기도 했고 차량 여기저기가 패였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 한마디 해달라, 블랙리스트가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공직자 사명이라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소홀한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수행한 직무, 김기춘 전 실장에게 해당 직무들은 이런 겁니다. 지난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제1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등
정권 보위를 위한 간첩 조작 사건. 법무장관으로 있던 지난 1991년 김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공안 조작 몰이 사건.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정권 연장을 위해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 조장까지도 불사한 초원 복국집 사건 등등. 김기춘 전 실장이 그동안 살면서 성실히 수행한 직무들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에게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사건 보고 조작 등도 그런 거였을 겁니다.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애국심을 갖고 한 일이었을 겁니다.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 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것을 되풀이했다. 지난 30년간 모든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제 말이 아니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실장의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한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의 부적절한 재판거래 의혹과 김기춘 전 실장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검찰은 재소환 통보서를 보냈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왜 자꾸 부르는 걸까요? 불러서 뭘 하려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실장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6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석방 직전에도 구치소를 찾아가 재판거래 관련 김 전 실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실장이 거부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은 일단 지난달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엔 김기춘 전 실장이 관련된 문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3년 9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재외공간 파견 판사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외 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함께 지냈습니다. 법관 해외 파견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법관 해외 파견 증언이라는 부적절한 재판 거래 의혹에 김 전 실장이 관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재판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닌 김기춘 전 실장부터 조사하려 하는 것은 수사 현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김 전 실장부터 조사해 수사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춘대군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청와대 제2인자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런 김 전 실장이지만 이제는 재판거래 법원 수사를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화무 11홍, 범불 10년. 검찰은 일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는 14일 검찰에 나오라고 재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6일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처음이었는데요. 이어 10일에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삼성 간부들은 소환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심층 리포트와 현장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몽모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관련해서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 출신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조 와해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삼성은 노조 활동을 전폭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와해 공작은 인정하십니까? 무관 검색이라고 보고 왔잖아요.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불법 사찰과 탈퇴 종용, 노조 활동은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 폐업과 죄취업 방해 등 노조 파괴 공작이 모두 목 전 전무의 총괄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목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과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담당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이 단순히 삼성전자 서비스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모회사인 삼성전자, 나아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목 전무 구속 수사를 통해 미래전략실이 노조 와해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등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 수사는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 수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은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재판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시점입니다. 이런저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삼성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여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려놓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와 함께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선언도 아울러 내놓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이 같은 발표는 노조 와해 공작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삼성전자 서비스에만 해당할 뿐 다른 사업장엔 여전히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게 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단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에 걸친 전방위적인 노조 파괴 행태를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삼성은 노조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노조 탄압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활동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삼성그룹은 옛날부터 60년대부터 노조에 있었어요. 다들 저기 잘 모르시고 자꾸 무노조라고 하시잖아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보장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과연 삼성이 그런 곳이냐고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게 이제 노조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노조 활동을 보장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노조에 대한 호불호나 필요 논쟁과는 별개로 불법적인 노조 파괴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회사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삼성노조 와해 의혹 관련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칼날이 이른바 윗선 어디까지 뻗어갈지 관심입니다. 강 전 부사장 소환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강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보고 하셨던 거죠? 노조원 시신 탈취 과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간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담당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전체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기조에 따라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엔 삼성 미래전략실 목모 전 노무 담당 전무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목 전 전무가 받는 혐의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 재취업 방해, 불법 사찰 등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입니다.
묵 전 전무는 또 노사 와해 공작 과정에 경찰청 정보국 노무 담당 정보관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까지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삼성이 노조 와해 공작에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까지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당시 피의 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그룹 차원의 어떤 컨트롤 타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전사적으로 노조 파괴 행태를 주도했는지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해 위전실이 만든 노조 와해 공작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집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강 전 부사장 소환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 상고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칼끝이 삼성전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삼성전자 이사회 수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8일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판사가 검찰에 불려 나온 건 처음인데요. 이 김 부장판사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고 법원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심층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같은 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국세청장의 혐의와 법원의 무죄 판결 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앵커 브리핑까지 보시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현직 판사가 검찰에 불려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소환된 부장판사,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소환 의미와 법원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취재했습니다.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오늘 법관 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단죄하기만 했던 판사에서 조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김 부장판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 2년간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참호판사 개식을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아울러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 모임이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의장 선거 동향 등 다수의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에 대한 징계 추진 문건 작성 등 법원 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손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법원 정기인사일인 지난해 2월 20일 오전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 문서 파일 24,500개를 무단 삭제한 공용 서류 손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3일 김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 법원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외에 전 현직 판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건 김 부장판사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의혹의 핵심인 문건 작성 관련한 영장은 기각하고 공용 서류 손상 혐의에 대한 영장만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내주긴 했지만 반쪽짜리 영장을 내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행정처 심의관 등을 지낸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연거푸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영장을 발부한 것도 공용물 훼손 혐의 요거로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게 다 비실명화되어 있거든요. 비실명화됐기 때문에 그분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른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이 수사 진행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법률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일 오전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과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6일 구치소에서 풀려난 김기춘 전 실장은 석방 3일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오게 됐습니다. 공개 소환,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다분히 법원을 향한 모증의 메시지를 던진 측면이 강합니다.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디딤돌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체와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국정원 해외 공작 얘기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풀려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딱딱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국고손실은 지난 2010년 5월에서 2012년 3월 사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 일명 데이비드슨 공작을 한다며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 5억 3,500만 원 및 5만 달러를 받아쓴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 지난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공소사실이 증거로서 증명되지 않았다며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사유와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 위에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그런 정황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나 원세훈 전 원장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고 통상의 비자금 조사인 줄 알고 조사를 벌인 만큼 범죄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국정원장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체도 없는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벌인답시고 국정원 대북 공작금을 받아다 쓰긴 썼지만 그 자체로 국고손실, 범죄는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돈을 줬다는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완전히 깨진 검찰은 즉각 세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된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국고 손실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이런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뇌물무죄에 대해서도 이현동의 부인하는 진술만 믿고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2억 4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속된 말로 뻘짓 공작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은 검찰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검찰이 애초 수사나 기소, 깜이나 꺼리가 안 되는 사건을 무슨 이유에서건 한 건 잡았다 식으로 밀어붙였거나 법원이 이른바 법리에 매몰돼 상식에서 일탈한 판결을 내렸거나 어느 경우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 2심 재판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청운아이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 계속해서 집중 취재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갑질 시리즈 2탄에선 엔지니어들에게 정수기 강제 판매 할당을 했다는 얘기 해드렸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주요 쟁점은 뭔지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정수기 기사들에 대한 청운아이스의 정수기 강제 판매 할당 갑질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저희가 몇 번 보도해드리긴 했는데 정수기 강제 할당,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청운아이스 유명한 정수기 업체인데 정수기 기사들에게 정수기 판매 목표량을 두고 강제 할당했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목표 달성 압박을 받아서 하는 수 없이 먼저 자기가 결제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뭐 저가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자기 카드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결제한 기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 뭐 정수기 기사들 사이에서는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흔히 그냥 사원 판매라고 하는 행위인데요. 정확하게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직접 사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원한테 가서 팔아와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당한 부당한 사내 판매에 해당합니다. 청운아이스 측은 뭐 5월인가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나이스 엔지니어링 여기다가 기사들을 다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렇게 판매를 강요한 일은 자신들과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열사, 뭐 어떤 종류의 계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열사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하는 것도 그 사내 판매, 사원 판매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계열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별로 적절한 반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청운아이스는 속된 말로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건가요? 글쎄요. 개인 사업자 일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법률방송의 그 인터뷰 내용하고 보도를 좀 봤는데 크게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수기 기사님들께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 보다가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런 그냥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 기사들이 어쨌든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회사든 뭐든 어쨌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계속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정의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열회사인데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계열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뭐 반론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반론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회사에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AS를 해주는데 이런 기사분들이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그동안 봐왔던 것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또 뭐 골프장의 캐디 이런 경우들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제 이런 점을 내세워서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여기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러는 건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네.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 청원아이스 기사들도 이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을 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6월에 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인 쟁점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흔히 학습지 교사, 네. 캐디 같은 경우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흔히들 학습지 교사와 캐디의 경우에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런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네. 크게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인정한 근로자성은 네. 소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거고요.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만 뭐 근로자로서 흔히 말하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네. 급여나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뭐 수당이나 급여에 네.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소송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네, 기본적인 쟁점은 여전히 과거와 거의 네. 비슷한데요.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느냐, 뭐 받은 돈이 임금이냐,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퉈질 것으로 네. 보이고요. 저는 이런 소송은 꾸준히 계속 제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 대법원이 꾸준히 근로자성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 과거 뭐 우리 캐디나 학습지 네. 판례처럼 그냥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또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좀 달리 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네.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런 판례, 이런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면서 판결도 좀 발전하고 네. 더 진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원 판매 같은 경우는 뭐 고발이 있거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저 공정거래법에 처벌 네.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피시민을 불러서 조사해서 사원 판매로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뭐 아무튼 그게 뭐가 됐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뭐 갑질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입추도 지났는데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슈플러스 보시죠. 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정말 덥긴 더운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가요? 어떤가요? 네,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날아드는데요.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나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0,000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 네.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는 게 백 장관의 말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작년 대비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운규 장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안타까워하면서 조속히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결국 폭염 대책 일환으로 전기요금 걱정하지 말고 에어컨 좀 뭐 시원하게 틀어라, 이런 취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 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건데요. 네. 몇 와트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요약하면 오늘 발표된 7, 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이제 인하되는 전기요금 총액은 2,761억 원, 가구당 네. 19.5% 정도 요금 네.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나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 가정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용량이 1.84kWh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걸 매일 8시간씩 30일 동안 틀면 440kWh가 조금 넘는 정도가 네. 나옵니다. 이 정도 에어컨 사용을 기준으로 월 450kWh를 사용할 경우에 네. 기존에는 88,190원을 내야 했는데요. 네. 이번 누진제 완화로 22,510원이 감소한 65,68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네. 500kW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104,400
410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 오늘 조치로 27,773원이 줄어든 76,367원만 내면 되게 됩니다. 네. 다만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번 누진제 한시적 인하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297만 가구에 대해서요. 네.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네. 7, 8월에 한해서 전기요금 복지 할인 금액을 각각 30%씩 더 확대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냉방기기가 없거나 이제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에너지재단 등을 통해서 긴급 지원하는 등 냉방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간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줘왔는데요. 네. 출산 장려와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할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함께 검토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누진제 완화는 일단 이번 7, 8월 두 달만 한시적으로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백 장관은 네.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다.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펑펑 쏟아지지 않게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 개편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입질하다. 10중 8구는 낚시할 때 물고기 입질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 뜻은 낚시 입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문가들도 황당해하는 법전 속 죽은 단어라고 하는데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입질 얘기와 함께 국어, 한자, 중국어 사전 어디에도 안 나오는 말 부불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줄여서 불금이라고 한다는 말은 들어보긴 했지만 부불금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금이 아니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전혀 그 뜻을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부불금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부불금이란 낯선 단어가 나오는 법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6항,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을 받는 날을 말한다가 그 조항입니다. 부불금, 혹시나 뜻을 알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부불금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부불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포털 어학사전에서 부불금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과 한자, 중국어 사전 어디에도 부불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부불금을 한자로 뜯어보면 부가하다 할 때 부자에 떨칠 불자와 쇠금자를 씁니다. 한자를 알아도 그 뜻을 도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부불금의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부불금만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부불금이라는 용어 뭔지를 아십니까? 저는 일단 모르는데 제가 담당하는 조문이 정말 많은데 거기 있는 단어들을 모르는 게 부불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모릅니다. 부불금은 법적으로 나누어 지급한 돈, 즉 할부금과 같은 말입니다. 할부금이라는 다 아는 단어를 놔두고 조세를 관할하는 기재부 관계자조차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부불금이라는 낯설고 희한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애초 법전을 만들 때 무슨 생각으로 사전에도 없는 말을 어디서 따와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불금을 할부금으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입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시나요? 10중 8구는 낚시할 때 고기 입질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법전에도 이 입질하다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뜻은 낚시 입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입질하다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왔다. 팽팽히 휘어진 낚싯대. 낚시꾼들의 이른바 손맛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흔히 입질은 이렇게 낚시할 때 물고기가 낚싯밥을 건드리거나 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입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상법제 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조항,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어원법 제19조 2항 입질배서 조항에도 입질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등 우리 경제 관련 법전 곳곳에 이 입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입질하기 위하여, 뭐를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느낌 오는 거예요. 누구 꼬실 때도 입질한다 안 한다 뭐 입질하자 이러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아는데. 입질은 들 입자에 바탕 질자를 씁니다. 한자만 들어선 뜻이 잘 연상되지 않는데 법률적으로는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김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즉 입질하다는 담보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질권을 설정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금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에게 입질의 뜻을 물어보니 그런 단어를 아직 쓰는 곳이 있냐고 반문하며 황당해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입질이라는 거. 수십 년 전에나 일부 쓰였지 지금은 업계에서도 변호사들도 쓰지 않은 죽은 단어라는 겁니다. 금융업계에서도 변호사들도 이제는 쓰지 않는 철진한 옛말, 우리 법전에서만 화석처럼 남아있는 단어 입질.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합니다. 계속해서 찜통더위가 가실 줄 모르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제14호 태풍 야기가 월요일인 13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인천 백령도 부근을 거쳐 수요일에는 북한 청진에 도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이 야기가 기록적인 폭염을 누그러뜨리면서 효자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